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라고 합니다. 이 비 굉장히 많이 오는 저녁인데 이렇게 또 여기까지 와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AI 프렌즈 한 번은 와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긴 했는데 기회가 좀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전에 와서 강연을 하는 게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있었는데 올 때 좀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고요. 또 요영균 박사님이 때마침 연락을 해주셔서 얼씨구나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 소개하는 시간 형태로 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또 그 제가 강연했던 것들이 유튜브에 요즘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은 조금 과도하게 익숙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지난주에 하이퍼클로버 X 저희가 발표를 했었고 조금 더 새로운 내용들이 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거대 AI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어떤 트렌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한 1시간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초고대 생성 AI가 GPT-3를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에 처음 이렇게 규모가 확 커졌죠. 모델 크기가 커지면서 글 쓰는 것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모델들이 또 놀랍게도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1년 초에 달리 1이 나오고, 그리고 2021년 말쯤에 그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본 모델인 LDM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듬해 상반기쯤 되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이 나오고, 그리고 미드저니는 2022년 또 초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림 그려주는 AI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죠. 요즘 미드저니 버전 5가 그려내는 그림들을 보면 정말 놀랄로 짜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음성 합성도 기본적으로 워낙 잘 되고 있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모델이 커지면서 퓨전 그리고 프롬프트 형태로 음성 합성되는 기술들, 그러면서 퀄리티도 보장이 되는데 이렇게 오토리그레시브가 아니라 패러럴하게 쭉쭉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음성뿐 아니라 이제 음악을 만드는 뮤직 앨범이나 오디오 크래프트 같은 거 보면 정말 놀랍죠. 엊그저께 나온 저기 페이스북 메타에서 나온 심리스 M40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이거 실시간 통번역 이제 진짜 멀지 않은 것 같다. 물론 ROI 고려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딥러닝 주류의 연구 주제 외에도 로봇에 연결을 한다거나 혹은 개토처럼 좀 더 일반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학습하는 AI가 나온다거나, 혹은 같은 글 쓰는 거지만 도메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매드팝류 혹은 블룸버그 GPT처럼 파이낸스 쪽으로 많이 확장이 돼가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문제 해결 혹은 서비스에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더 가시성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거대 생성 AI가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 것 같아요. 역시 프리 트레이닝과 어댑테이션으로 나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프리 트레이닝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모델 크기를 키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인 것 같고요. 이 프리 트레이닝, 즉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범용으로 쓰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학습시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해놓으면 나중에 파인 튜닝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든 혹은 프롬프트의 정교함이든 좀 덜 수고스러울 수 있는데, 반대로 프리 트레이닝이 잘 안 됐을 때는 뒷단에서 성능을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라마가 굉장히 잘 학습된 모델이지만 애당초 프리 트레이닝에서 한국어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한국어 서비스의 어떤 한국어 파인 튜닝만으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잘 학습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확보를 하고, 이 확보라는 건 직접 만든다는 개념을 포함해서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도 확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의 양질의 소량, 상대적으로 소량입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양질의 데이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분야에서 어떤 문제에 이 AI를 적용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의된 태스크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 가공을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할 수 있다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초거대 글 쓰는 AI가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토큰 사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토큰은 뭐냐 하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버스에 토큰을 넣고 다녔죠. 네, 그 토큰인 것 같은데, 일단 토큰은 AI가 언어를 이해하는 단위, 가장 기본 단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단어쯤 되는 것 같고, AI는 그냥 실제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기본 단위를 만드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단어 하나가 토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러 단어가 하나의 토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주 쓰이는 패턴이라면. 또 다른 경우는 단어보다 훨씬 작은 철자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유니코드니까 유니코드 3바이트를 바이트 단위로 쪼갠 게 토큰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토큰 사전을 먼저 만든다. 왜 토큰 사전을 만드냐면, 저기 있는 사전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탁탁탁 채워가면은 전 세계 수십 개 국어의 글을 모두 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GPT-4 같은 경우는 토큰 사전 10만 개 정도를 쓰고, 저 10만 개 토큰에 영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 언어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등 아랍어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렇게 토큰 사전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단어 몇 개를 보여주고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를 맞추도록 시키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 정답지 10만 개 중에서 골라와서 채워넣기를 해서 맞추면은 잘했다고 하는 거고, 틀리면 그 틀린 오차를 계산을 해서 모델을 고쳐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다른 주말에 행사에 갔는데 거기서 되게 의미 있는 걸 좀 배웠습니다. 천자문 아시죠? 그 천자문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쥐가 필개 등능망망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래서 쥐가 필개 등능망망이 과를 자기가 어떤 실수를 알고 그걸 고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고 능력을 획득을 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뉴럴넷도 똑같은 거예요. 지가가 에러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에러 계산하고 나서 필개는 그걸 고친다는 말이죠. 백프로포게이션 해가지고 모델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델 업데이트가 막 되면 등능이죠.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망망은 저장을 하든 체크 포인트로 떨어뜨리든 메모리에 넣어놓든, 이 사람의 옛 성현들의 이 어떤 지혜라는 게 뉴럴넷 세상도 거의 비슷하구나 라는 신설이었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저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더라도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글을 이해하는 능력, 글을 쓰는 능력, 단계적으로 논리적 추론하는 능력도 발현이 되는데, 그 발현되는 전제 조건이 말씀드렸던 모델의 크기, 트랜스포머의 크기겠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크게 키워야 되고, 파라미터 개수 최소한 수백억 개 이상 키우고, 데이터 토큰을 수조 개 이상의 토큰을 준비를 해서 학습을 하면 놀라운 성능이 발현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꼭 생성 AI가 아니더라도 이 과학 분야, 여기 연구원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 AI를 과학 분야 연구에 도입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딥마인드가 약간 그런 연구를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학의 어떤 가설 수립하고 이 예를 가설을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푸는 이런 쪽에다가 생성 AI를 써가지고 하는 이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고, 드럭 디스커버리는 이미 워낙 유명한 분야니까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예 드럭 디스커버리하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유료 서비스 모델로 제공을 할 정도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 저 왼쪽 그림은 제가 예전에 유영규 박사님께 이런 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딥마인드 네이처 논문이죠. 토카막 퓨전 하는 쪽에 관련된 연구고, 오른쪽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 몰리큘러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분자화학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AI 기술 발전이 실제 사이언스 연구하는데도 꽤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뿐만 아니죠. 사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에서 도움받는 것들은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디베이팅 하는 거, 보고서 초안 작성,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문헌, 외부에 있는 자료 요약, 특히 외국어로 된 거, 그 다음에 마케팅 문구 만들기, 그 다음에 요즘 코딩 되게 잘 되니까 코딩 도움 받는 거, 그렇게 코드가 잘 되니 당연히 코드 인터프리터 이름 바뀌었죠.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야 되는 분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산업에서 거의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프라우드 디텍션도 마찬가지여서 기존의 수치 데이터들만 가지고 막 하던 그 방법 외에도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저런 가능성들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이런 대화 패턴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대화가 오가는 걸 보고 좀 이상한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초거대 대화 UX를 제공하는 AI가 뭔가 수상적이면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해서 이게 본인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물론 단점은 초창기라서 정확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놀랄만한 성과를 혹은 기여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풀지 못하는 숙제들도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죠. 팩트가 아닌 글을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마치 사실처럼 인식되게 하는 기술이죠. 기술이 아니죠. 문제죠. 제가 자주 공유드리는 게 요겁니다. 삼국시대 조조. 이거 이재현 박사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만드셨는데, 뭐가 어지간한 건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뚫리는 걸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4는 안 당하고요. 3.5랑 바드는 당합니다. 삼국시대 때 조조가 항고조 유방에게 서신을 보내 동맹을 맺자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조는 기원 후 2세기 때 사람이고 항고조 유방은 기원 전 2세기 때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되려면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편지를 써서 태워서 400년 전으로 보내야지 가능한 일이라서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조조 설명하고 유방 설명한 다음에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으며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 기가 막히게 써주는 거죠. 삼국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홀딱 속아 넘어가기 좋게 글을 써줍니다. 바드는 한술 더 떠서요, 이런 편지였습니다 라고 편지를 아예 써줍니다. 형제께 드립니다. 저는 조조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특이한 게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전형적으로 이게 업무 메일 쓸 때 마무리는 감사합니다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익힌 거예요. 네. 단어 가리고 단어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할루시네이션이죠.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좀 가장 널리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게, 결국은 단어 가리고 단어 맞추기라고 하는 이 학습 방법에서 한 가지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그럴듯한 글을 최적화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팩트가 그럴듯하지 않으면 팩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모델 자체의 특성인데, 뭐 트랜스포머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공신경망이 정보를 표현하고 어떤 학습이 진행되어 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습되는 과정에 이 지식이 압축이 되고요. 그 압축을 통해서 추상화가 일어나서 최적화된 채로 인공신경망이 저장이 되는데, 웨이트 형태로요. 문제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글의 형태로 다시 복원을 해낼 때 저기 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로스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처럼 모든 지식들, 난리지들, 팩트들을 저장해놨다가 그냥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역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쓰지 말 것인가?
그렇진 않고요.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연구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그룹에서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오픈AI도 일러스트 캐비가 직접 이 문제 풀겠다라고 별도 팀을 만들어서 뭐 시간의 20% 정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근본적으로 푸는 거고,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체 모델의 할루시네이션을 재료를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쓰겠다는 그 분야의 스코프를 확 줄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인 데이터로 막 추가 학습을 시키면 할루시네이션이 확실히 줄어들고요. 마찬가지 사용자 피드백을 받는 RLHF 같은 거 하면은 또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뭐 GPT-4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따라서 혹은 적응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인베딩 API라고 해서 정답을 다 만들어 놓고 얘를 인베딩을 다 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요구에 혹은 질이나 의도에 해당하는 정답을 들고 온 다음에 글 쓰는 AI한테 밀어 넣어주고 그다음 표현만 약간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정답을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많은 챗봇들이 이렇게 구동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답 기반이니까 당연히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어들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거는 역시 플러그인 스타일로 모르겠으면 앱을 연결해 버린다,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런 단점이 있는 걸 결국은 알고 써야 된다입니다. 왼쪽 거는 이제 보안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오른쪽이 문제인데, 저기 30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님이 판례를 찾지를 못해서 재판을 가야 되는데, 결국은 챗GPT한테 판례를 물었고 당연히 몇 가지 판례들을 알려줬죠. 그걸 들고 재판부에 갔더니 재판부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거 전부 다 할루시네이션이었다라는 거죠. 저분은 당연히 징계를 받았고, 그러니 30년 전도 변호사 하셨으면 얼마나 전문가겠습니까? 근데 해당 분야 전문가인 것과 AI를 정확하게 쓰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생성 AI가 엄청나게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최근에 앤드류 교수님 들어와서 비유를 한 게 전기 같은 어떤 이네이블 기술이다, 인프라 기술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미 전 국무장관이 헨리 키신저는 뭐 인쇄술이랑 동급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만큼 파급력이 큰 건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골드만삭스가 4월달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GDP의 7% 성장을 견인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블룸버그의 보고서 6월달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입니다. 2032년까지 10년 동안 미 달러 기준 1.3조 달러짜리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까지 250빌리언 달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여기 보면 217대 있는데 이거보다 숫자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매달 숫자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엊그저께 이렇게 약간 추정치에 따르면 오픈AI가 향후 1년 동안 매출이 1빌리언 달러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추정치가 나왔거든요. 월에 대충 80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오니까 이래저래 계산하면 1빌리언 달러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목표가 2024년 말이 되면 1빌리언 정도로 봤는데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게 특정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기반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당장 이렇게 굉장히 많이들 쓰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챗GPT든 바드든 뭐 클로바엑스든 같은 걸 써서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인터프레이터라고 적혔지만 제가 저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수정이 잘 됐네요. 네,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이런 뭐 엑셀 파일류 혹은 이런 수치 데이터류 같은 거는 챗GPT 써서 그래프 그려달라, 분석 좀 해달라 얘기를 하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 그려주고 기본적인 분석 다 해주고 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주고받고 디베이팅도 할 수 있고 심층 분석도 할 수 있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받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AI를 쓰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 연구자 하는 분들도. 근데 디자이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이미지 크리에이터 백단에는 오픈 AI의 달리 2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크리에이터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초거대 AI가 만들어갈 미래를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 4개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히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정도야 뭐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저 왜 만족스럽지 않냐면 제가 글을 잘못 넣어서 그래요. 글을 훨씬 더 잘 넣으면 더 멋진 그림이 만들어질 건데, 그래서 이것도 챗GPT한테 시키면 됩니다. 나 이런 그림 그릴 건데 이런 내용이 되도록 프롬프트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저거를 컨트롤 C 해서 저기 넣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 사람보다 낫다. 네. 그리고 저 글을 기반으로 해서 뭐 워드 좀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기 하면 좀 더 양질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고요. 물론 이걸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얘는 그냥 JPG 파일이고 워터마크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모티프로 해서 일러스트나 혹은 포토샵 같은 걸로 작업을 하시게 되겠죠. 요즘 디자이너들은 다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그 게임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게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원화 그리는 거래요. 이미지, 그 캐릭터 이미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배경 이미지에, 뭐 몬스터에, 그다음에 NPC의 아이템들. 근데 그 기간이 이런 그림 그려주는 AI 기술이 확 올라오면서 엄청 줄었대요. 엄청 줄고 원화 그리는 분들은 직장을 많이 잃고, 뭐 그렇게 중국이니까요. 그렇게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어떤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챗GPT 플러그인을 보면 결국 챗GPT의 한계인 글만 쓸 수 있다라는 걸, 글 쓰는 거를 외부에 있는 앱을 호출하는 형태의 코드를 쓰게 만든 다음에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앱을 불러다가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챗GPT 같은 대화형 UX를 제공하는 초거대 AI가 지금 현재 모바일 앱 생태계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사용자들은 말만 하면은 앱을 복잡한 앱 여러 가지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대화하듯이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고, 3월 24일 날 챗GPT 플러그인이 한 11개로부터 출발을 했죠. 앱들이. 이번 달 말이 아니구나. 중순 정도에 봤을 때 8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800개가 훌쩍 넘어갈 정도의 플러그인 앱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플러그인 승인을 해줄 때 굉장히 빡빡하게 보안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AI가, 특히 생성 AI가 이런 형태로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기반 기술화 되어 가니까 당연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고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대화를 통해서 앱을 실행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의 마이 데이터 이렇게 해놓으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제도 같은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주권 문제가 될 수 있고, 데이터가 AI의 특성과 성능을 결정하는 이 시대에는 AI 기술 종속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AI가 기술 종속이 되면은 일어날 일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2C는 그렇고 B2B도 비슷해서요. 산업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자연어로 이런 거 분석해서 저런 보고서 써줘를 하게 되면은 애가 산에 있는 많은 시스템, 굉장히 보안 문서들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겠죠. 문제는 마찬가지, 이게 글로벌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을 때는 미국이 클라우드 액트라는 걸 통과시켜 놨어요. 뭐냐면 미 연방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기가 있을 때는 해당하는 기업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해외 지역에 있더라도 그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 테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일랜드 리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좀 보자고 했는데 안 열어줘가지고 연방정부에서 분노해가지고 통과시킨 법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국가의 안보라는 게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골이라서, 야, 우리 반도체 산업은 우리 국가의 안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니 야 열어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과하게 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 포인트가 있는 거죠. 국가 전략 산업 기준으로는. 다음, 다시 B2C로 들어오면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 의도를 파악해서 앱을 실행시키기도 하고 정보를 주기도 할 텐데, 그 컨트롤하는 여기가 어떤 걸 우선순위를 높일 거냐를 광고성으로 할 수도 있고 정보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선순위 컨트롤하는 게 마찬가지로 글로벌 테크 기업일 때는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미국과 그렇게 특별한 사이라는 영국조차도 최소한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에 있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술 종속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국 정부가 브릿지피티를 10억 파운드를 투자를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은 그 돈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하면서 100억 파운드 정도는 더 태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일본은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에다가 소프트뱅크가 약 2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초고대 AI, 일본 자체 초고대 AI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니 보조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530억 원 정도 보조금을 넣어주면서 조건이 일본 연구자들 그리고 일본 인력만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슈퍼컴퓨터 사는 비용을 거의 내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였으면 전경유착으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일이죠. 프랑스도 비슷하고 중동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각 국이 이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의 AI 한국어 되게 잘 씁니다. 잘 쓰긴 한데 얘네들을 맡기는 게 괜찮냐 보면 일단은 비용 구조나 품질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GPT-4에 한해서 영어와 한국어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영어랑 비슷한 언어들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영어랑 좀 많이 다른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동남아에 있는 언어들, 중동에 있는 아랍어들은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비용도 그렇고 그 문제의 토큰 정의 때문에 토큰 사전을 영어 최적화해서 정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구글 바드는 그나마 좀 많이 해결을 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보다 어쩌면 더 큰 이유는 이걸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게 갈라파고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우리 자체의 품질 낮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라든가 워드 프로세서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럴 수 있긴 한데 AI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바로 AI의 특성상의 데이터가 그 특징을 결정한다는 부분 때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AI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죠. 어쨌든 머신러닝 기반이니까. 그럼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조금 떠올려 보면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남기는, 축적되는 정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 역사, 가치관, 사회교육, 규범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녹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생성 AI를 만들 때 어느 쪽 데이터를 많이 쓰느냐라고 하면은 한국어를 챗GPT도 그렇고 바드도 그렇고 잘 쓴다고 얘기하지만 프리트레이닝 할 때 한국어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영어 데이터가 절대 다수라고 보시면, 그러면 이 AI는 당연히 그 영어 문서 문화권에 상당히 편향된 AI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우리 사회교육만 볼게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의 어떤 편향된 인식, 예를 들면 성소수자,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미국에서의 종교, 성소수자, 이런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들은 더 민감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덜 민감한 게 있어요.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중동에서의 어떤 사회 문화 규율과 미국에서의 사회 문화 규율이 같을 리가 없죠. 문제는 예를 쓰면 거기에 획일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각 문화권이 다른 국가에서는 이게 가장 큰 골칫거리인 거고, 가급적이면 종속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거랑은 전혀 다른,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게다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용자들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또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계속 축적이 되겠죠? 이게 고착화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AI,
네. 우리가 잘 만들어야죠. 이게 몹쓸 물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애국심에 사용해 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네이버가 2021년 5월 달에 하이퍼클로바를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모델 크기 기준 100빌리언 이상 1000억 이상 매개 변수를 가진 모델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2020년 5월 달에 GPT-3, 그리고 약 1년 걸려서 중국의 황구알파가 화웨이에서 개발했죠. 저희보다 일주일 먼저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하이퍼클로바가 세 번째로 공개를 합니다.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딥마인드보다 더 빨랐고요. 2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경험이 쌓였겠죠. 이 초거대 AI를 학습하는 방법, 이 초거대 AI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노하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등등.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많이 쌓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2021년 12월 정도에 국내의 다른 기업들도 막 이렇게 출시를 하고 공개를 하기 시작했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7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하이퍼클로바 API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초거대 AI는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밸류를 만드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생태계가 만들어진 나라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미국, 중국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얀덱스가 러시아에서 뭐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긴 전쟁통이니까 오늘을 칠게요. 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초거대 AI 하면서는 한 2, 3등 정도는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게, 생각해보면 네이버는 매출이 8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은 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구글이 서비스를 하면서 검색 시장이 점령당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죠. 네이버가 어쨌든 잘 지켜오면서 검색 시장을, 그러면서 컨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죠. 그 컨텐츠 플랫폼 기업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게 되었고, 그 데이터들이 초거대 AI를 프리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만악의 근원처럼 막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플랫폼이 없었으면 애당초 초거대 AI를 만들 수도 없다라는 거고, 유럽이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도 이걸 못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 관점에서 저희 AI 쪽 선행 연구 논문 되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경쟁력 있고 하는 것들 당연히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이고요. 저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한 게 네이버 쇼핑에 전국 55만 중소상공인들, 판매자분들한테 도구를 적용해 드리는 거죠. 마케팅 문구가 됐든, 상품 구입한 분들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응답을 해주는 챗봇에 적용을 한다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데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장 의미 있는 서비스는 이건 것 같습니다.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고요. 전국에 계신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매주 2, 3회 정도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여쭙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도 이거 처음 만들 때 2021년 초에 지자체에서 문의가 왔을 때 그냥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처럼 전형적인 챗봇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전형적인 챗봇이라 하면 건강이 괜찮으신지 아닌지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면사무소에서 나 살았나 죽었나 체크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런 전화는 받기 싫어 하면서. 그리고 5월달에 하이퍼클로바가 완성되고 대화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잘 되는 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 케어콜 시나리오에 특화된 학습하는 기법, 그 다음에 추가 네거티브 샘플 만들고 포지티브 샘플 만들고 TOD 스타일로 하는 거 다 해서 시범 서비스를 한번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1월 부산 해운대부터 시범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를 하는데 이게 뭔가 자꾸 까먹는 거죠. 챗GPT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션이 바뀌면 열심히 입력한 거 날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얘기를 한 걸 얘가 까먹으니까 무시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 통화 내용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남겨두고 그걸 다음번 통화할 때 프롬프트로 넣어서 함께 대화하는 형태를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게 기억하기 서비스고요. 한번 보실게요. 뻗은 걸까요? 아이고, 됐다.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이게 제 거죠.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뭐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험은 계산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네, 아이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모델 크고 그리고 전력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 운영비 비싸겠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저희가 삼성전자 아까 소개할 때 나왔던 것처럼 저기 있는 이동수 박사님 팀에서 삼성전자랑 함께 초고대 AI 인퍼런스 반도체 만들고 있고요. 글을 잘 쓰긴 한데 특별히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얘가 편향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사회 민감 이슈를 건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영 교수님이 다른 일정으로 못 오셨는데 오영 교수님 포함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사회 민감 이슈란 무엇이고 편향성이란 무엇이고를 정의를 하고 그걸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2개를 만들었어요. 스퀘어랑 코스비 2개의 데이터를 만들고 학습하는 기본적인 소스 코드까지 포함해서 GitHub에 공개를 해 두었어요. QR코드 따라 들어가시면 상업적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챗봇 만드실 때 안전하게 서비스 하시려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는 ACL에 발표를 했고 베스트 페이퍼 노미네이트까지 됐지만 아쉽게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어쨌든 저희가 만든 초고대 AI 기술들, 프로덕트들이 실제로 탑티어 머신러닝이나 NLP 컨퍼런스에서 거의 대부분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기준으로 보면은 비영어권 랭귀지 모델 세계 첫 번째 탑티어 컨퍼런스 논문을 발표한 게 저희 하이퍼클로바이고요.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 논문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마찬가지로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고, 어쨌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피어 리뷰를 거쳤다는 뜻이고 그만큼 신규성, 오리지널리티, 그 다음에 수월성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케어콜 서비스 같은 경우는 HCI 학회죠. 카이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글로벌하게 기술 검증을 다 받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여기 있는 위치를 차지를 하게 되죠. 글로벌이 알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초고대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클로바 X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이퍼클로바는 글 쓰는 AI 그 자체였다고 하면 X는 바로 실제적으로 이 AI가 어떻게 세상에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물론 비즈니스 관점일 수도 있고 사회 문제 해결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글만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네이버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랑 연결이 되는 게 중요했고, 네이버 생태계만 연결이 되면 안 되죠. 네이버 외부에 훨씬 더 큰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 생태계와로 확장이 되어서 외부 생태계의 막강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노력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결국 이걸 통해서 글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용자가 각각 처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정말 걸맞는 글이든 액션이든 정보든 콘텐츠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게 하는 최적화를 가능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 AI가 AR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기회를 할 수 있는가 관점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때 발표를 한 게 클로바 X, 챗GPT 같은 서비스죠. 대화형 UX를 제공하는 어떤 AI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는 프로젝트 커넥트 X, 그리고 마지막이 클로바 스튜디오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커넥트 X부터 볼게요. 커넥트 X 사용해 보신 분, 대기를 꽤 빨리 풀어드리니까요. 네이버 아이디로
저기 클로바 X를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대기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되게 빨리 열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난 주말까지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열어드렸어요.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클로바 X는 챗GPT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챗GPT도 다 하는 거죠. 이제 다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이력서를 업로드를 해서 그리고 나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모의 면접을 같이 주고받고 하는 것들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액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시간 계산. 다음은 여행 계획입니다. 지금 여행 계획은 지금도 되는 건데요. 제주도 가서 아이랑 같이 가볼 곳 하면 원래 할루시네이션이 대부분 터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실제 네이버 여행에 있는 페이지들을 다 연동을 해가지고 실제 있는 것들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바로 블로그로 연결되도록 한 다음에 저희가 소카 협업을 해놓으니까 자동차 렌트 예약까지 이 클로바 X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사용자들의 어떤 이 사용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완전히 이 AI 덕분에 생성 AI 덕분에 한 단계 더 진화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 생태계 그리고 외부 생태계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들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글만 쓸 수 있었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스킬입니다. 챗GPT 플러그인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클로바 X에 글을 입력하는 프롬프트 입력하는 창 보면은 옆에 이런 마크가 있어요. 스킬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네이버 여행을 호출을 하게 되고 표로 만들어 달라 하면은 뭐 한컴이 됐든 폴라리스가 됐든 협약이 맺혀져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구현이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확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폴라리스 오피스 써서 훨씬 더 표를 잘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고 차빌리면 소카 그 다음에 저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면 울프람 알파 같은 계산하는 앱을 스킬로 연동을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킬은 사실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면서도 이 초거대 AI가 사람, 클로바 X 기준으로 보면 사용자들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면서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사용자 의도에 가장 잘 맞는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멀티모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는 멀티모달을 안 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뭐 나름 하고 있어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사진 같은 거 업로드를 하고 얘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사진 자체 편집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내가 사진을 찍으면 배경에 뭐 보기 싫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그멘테이션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화자 의도만 잘 파악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시키면 호출을 하면 그게 잘 되겠죠. 이 배경화면 바꾸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댕댕이가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서 댕댕이를 바다에 데려갈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렇게 좀 표현하는 감성적인 문구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클로바 X for Writing 이고요. 그거는 진짜 블로거 분들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이 B2B 관점에서의 커넥트X인데요. 사실 어떤 산업이든 상관없이 저거 네 가지는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할 일 뭔가 확인해가지고 뭔가 일을 더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할 일을 하려고 봤더니 정보 탐색 막 하고 그리고 요약 정리한 다음에 문서 쓰고 그리고 메일 보내거나 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거를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커넥트X입니다. 볼게요. 보통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서 할 일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 할 일에 대하여 각각이 할 일이 도출되면 저 할 일을 부분과업으로 정리가 하는 소위 말하는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부분과업으로 정리가 되면 각각의 부분과업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 하이퍼클로바 X가 정리를 해서 필요하면은 문서면 문서, 검색이면 검색, 요약이면 요약, 그리고
필요한 보고서, 뭐 테이블이면 테이블, 그래프면 그래프 이런 것들을 쭉 만드는 걸 도와드리는 거죠. 저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뭐 그래프가 필요해, 그래프 좀 넣어줘 하면은 그래프도 그려주고, 왜냐면 코드를 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 저장해줘 한 다음에 이제 저 시킨 저분한테 메일 보내야죠. 답장 생성해가지고 만든 보고서, 물론 할루시네이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일이 수월해지겠습니까? 업무 생산성 엄청 많이 올라갈 거예요. 미팅 조율하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일하는 형태가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전문 분야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코딩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저희가 2021년에 하이퍼클로바 공개를 했을 때는 한국어 97%짜리 모델이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구성이. 지금은 한국어 반 영어 반 느낌의 코드까지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챗GPT만큼 코드를 잘 짜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C나 파이썬 코드는 바로 꽤 잘 짜는 수준까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해달라 하면은 리팩토링까지 해주는 이런 것들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업무라는 게 굉장히 파편화된 태스크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얘를 결국 인티그레이션을 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커넥트 X를 통해서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게 최적화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번 시간을 여러분들의 업무의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하거나, 혹은 여가 시간, 가족들한테 시간을 쓰게 만들거나, 혹은 투자를 하시거나, 뭐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클로바 스튜디오입니다. 외부에서 이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도구죠. 사실 클로바 스튜디오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2월 달부터 스타트업들이 쓰고 있었는데,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스킬 트레이너입니다. 외부 스타트업들이 저희 하이퍼클로바 X와 연동을 하는 스킬을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땐 어떤 앱을 호출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부분 다 포함해서 이런 기능을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린다는 거고요. 기본 코드까지 짜주는 거죠. 다음 튜닝입니다.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도메인의 모든 데이터를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 데이터를 추가 튜닝을 시키도록 어떤 그 API 형태를 제공을 하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하는 솔루션 혹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이제는 우리 회사만을 위한 하이퍼클로바 X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데이터는 해당하는 기업만 잘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특화된 하이퍼클로바 X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파트너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공하는 튜닝하는 방법이 당연히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로라 같은 파라미터 에피시언트 튜닝도 있지만, 모델 본체를 다 추가 학습을 시키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그리고 RLHF 기능까지 모두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그 테스트를 한번 제가 해본 건 아니고요. 누가 해봤더라고요. 이렇게 사투리도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고, 그죠?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좀 더 많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도구 다 좋은데 우리 회사 데이터 밖으로 못 나가는데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도 똑같아요. 공공에 있는 많은 비밀 데이터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로클라우드를 제안을 드려요. 뉴로클라우드는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GPU랑 서버를 넣고 하이퍼클로바 X에다가 클로바 스튜디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패키지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통째로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넣어드립니다. 그 안에서 학습 다 일어나고, 외부에서 저희는 헬스 체킹만 하면서 전체가 관리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 고객의 데이터가 밖으로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보여드렸던 SFT,
VFD, RLHF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통째로 뉴로클라우드 아래 복사해 드리고 클로바 스튜디오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각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이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특화 모델이 되어 있고 요거를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고객 데이터 센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밖으로 나올 일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저희 타임라인이 8월 달에 이번 달에 발표를 했죠. 하이퍼클로바 X, 그 다음에 클로바 X 베타, 그리고 클로바 스튜디오의 기본 버전을 스타트업들이 조금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 되면은 검색인 Q란, 그 다음에 클로바 포 라이팅, 블로거들을 위한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될 거고, 10월 달 되면 유로 클라우드 나올 거고, 그리고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B2C, B2B, B2G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네이버 클라우드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트너들과 함께, 특히 스타트업 파트너들과 함께 이 기회를 만들어 갈 거고, 이렇게 쌓은 경험을 가지고 이 초고대 ER을 정말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미국의 기대기에는 무섭고 중국의 기대기에도 무서운 이런 나라들에 우리가 가서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거죠. 바로 이 전략입니다. 네이버는 이걸 해봤단 말이에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랑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프롬 스크래치, 그러니까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프리 트레이닝을 다 하고 이걸로 서비스를 스타트업들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죠. 이거를 해당 국가 언어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지고 그 나라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이런 언어 같이 좀 데이터 같이 만들고 이거 전체를 또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만들어서 해당하는 국가 스타트업들, 우리 스타트업들이랑 같이 그 나라의 생태계를 같이 만드는 거죠. 이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한국어 모델을 들고 나간다가 아니에요. 다른 언어로 만들 수 있다는 이 경험을 가지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포기냐?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미국 시장에 포시마크라고 하는 C2C 커뮤니티이자 상거래죠. 상거래 서비스들도 있고, 와패드라고 하는 어떤 웹소설 플랫폼도 있고, 사실 웹툰이 본사를 미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컨텐츠, IP, 그리고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플랫폼 아래에서 저희가 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이퍼클로바 X를 적용을 해서 또 이렇게 특화된 형태의 시장도 함께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 네이버면 좋지만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AI를 갖지 않았을 때 기술 종속이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모바일 생태계는 이미 아랫단 기술은 종속이 됐죠. 어차피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수료 한번 탁 올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글로벌 테크 기업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악 앱 이용료가 올랐으나 정부는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 상생안을 내놨는데 얘들 보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음악 앱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음원 관리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받지 않아서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가지 않도록 하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국내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 종속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되게 고생 많이 하셨죠. 이게 구글 드라이브 공짜인 줄 알고 데이터 많이 넣어놨더니 갑자기 일정 양 이상 되면은 돈 내라 그래가지고 많이 옮기기도 하셨는데, 자, 이거를 글로벌 테크 기업을 원방을 해야 되냐,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리스크가 된다는 말이죠. 요즘 저작권으로 되게 말이 많습니다. 오픈 AI도 소송을 당하고 있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저작권을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담론으로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초거대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 먹고 나면은 보상을 하긴 하겠죠. 보상을 하긴 하는데 자기 나라 저작권자들한테는 되게 후하게 쳐주고 우리나라 저작권자들한테는 되게 적게 쳐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니 뭐 우리가 아쉽지 않아 내가 아쉽지? 우리는 뺄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강력한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마 할 수 있죠. 자,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 제공하는 거 돈 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자마자 이 친구들이 서비스를 빼버렸어요. 캐나다에서. 우리가 아쉽지 않다 이러면서.
네, 피해는 온전히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산업계가 지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유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예 초거대 AI 같은 강력한 AI를 사실상 쓰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규제를 때려버리는 거죠. EU의 AI 액트가 굉장히 강력해서 현존 나와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법안에 다 걸리기 때문에. 물론 이게 EU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뒤의 얘기고. 근데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따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주도를 하는 게 민간 클라우드에서 초거대 AI를 경쟁력 있게 잘 만들어 놨으니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잘 가공을 해서 여기다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걸로 공공 영역에서 혁신도 만들고 산업 생태계도 만들고 하는 거를 서포팅을 하겠다. 이거는 AI를 잘 만들 수 있으니까는 써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리딩하고 있는 초거대 공공 AI TF에서 복지, 아까 보여드렸던 케어콜 서비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재난재해, 그 다음에 맞춤형 청년 서비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행정 업무에서의 도우미, 뭐 커넥틱스 같은 것들 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챗봇보다 훨씬 똑똑한 민원 서비스 만드는 것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규제 관련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올라와 있는 AI 관련된 법안들이 규제건 지능이건 상관없이 한 2년 정도 된 법안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챗GPT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갈리거든요. 사실상 챗GPT가 나오면서 너무 판이 많이 바뀌어버려가지고 2년 전에 열심히 고민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 다시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악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용될 수 있죠. 왜냐하면 범용이니까. 나쁜 사람들이 쓰면. 근데 이 인공지능은 악용도 될 수 있지만 산업 관점에서, 사회 관점에서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더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저런 인공지능을 개발하지 말자. 우리만 개발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규제를 하려면 인공지능을 악의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야죠. 그래서 기술 개발에다 규제를 할 게 아니고 혁신을 발목을 잡아서 될 게 아니라 나쁘게 쓰는 거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즘 샘 알트만이 뭐 핵처럼 다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죠. 초거대 AI를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이 핵무기 만드는 능력이랑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워낙 파급력가 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초거대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척하배를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구글 거 쓰지 말자, 오픈AI 거 쓰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그나마 걔들도 서비스와 품질에 신경을 써주고 기술 종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저희가 사우디에 출장을 가면 사우디도 구글맵을 쓰는데 구글맵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어차피 잡은 곡이라 이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잘 안 해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에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잘 만드는 것도 잘 만드는 거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AI 리터러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화를 해야 되는데 리터러시가 책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제 강의를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써봐야 되는데 쓰려니까 돈이 드네요. 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정부에서 좀 도와달라.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규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여러 가지 혁신이나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민간 섹터에서도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과학기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미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게 된 것 같은데 쓰실 때 할루시네이션을 포함한 이런 한계점을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 뭐 이런 AI를 만들 때 네거티브 케이스나 네거티브 데이터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많이 저장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성공 케이스 데이터들만 저장해 놓게 되면 이거 오버피팅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뉴럴넷 학습할 때도 네거티브 샘플, 포지티브 샘플을 같이 학습을 해야지 안전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연구윤리, 이 초고대 생성 AI를 써서 뭔가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하는 것들에 있어가지고 연구윤리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윤리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된 게 네이처 리뷰 페이퍼가 있습니다. Science in the Age of Large Language Model. 이런 시대에서의 과학 연구란 무엇인가 하면서 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연구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들고 온 게 ICCB라고 컴퓨터 비전계에서 CVPR과 함께 탑2인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리뷰어 에틱스입니다. 리뷰할 때는 챗GPT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팅 할 때는 내 아이디어 가지고 내가 글 쓰는 거니까 쓰거나 말거나 그대로 볼 뿐만 아니고 알아서 쓰면 될 일인데, 리뷰는 남의 연구를 가지고, 그죠? 남의 연구에 대한 내용을 챗GPT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내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이건 아이디어가 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리뷰할 때는 챗GPT 쓰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듯하죠. 네. 이렇게 연구윤리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고민거리가 생긴다. 이런 관점을 생각도 해야 되지만 연구 자체에서 뭔가 도구로서 패러다임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책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